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우리가 잠든 사이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저희 굿모닝 글로벌과 함께 챙겨보시죠. 자, 미국 증시가 이날 FOMC 회의 결과 발표와 함께 3대 지수 모두 급반등에 성공한 채 마감이 됐습니다. 저희가 오늘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 FOMC 회의 내용을 다 자세하게 좀 계속 짚어드릴 텐데 간략하게만 일단 살펴보자면 시장이 예상했던 대로 75bp의 금리 인상, 즉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을 했습니다. 일단 시장이 예상했던 대로의 이 자이언트 스텝이라는 것도 안도 랠리를 좀 준 측면도 있고요. 자, 뿐만 아니라 여기서 이번에 확인됐던 게 점도표도 확인됐는데 연말 금리의 목표치까지도 확인됐습니다. 3.5% 정도입니다. 그러면 이제 FOMC가 올해 한 4차례 정도 남았거든요. 한 2% 정도는 더 올라야 된다는 겁니다. 그 말은 75bp의 인상이 한두 차례 정도 더 있을 수 있다는 것이고요. 또 50bp 인상도 몇 차례 더 있을 거란 얘기입니다. 자, 이런 것이 그러면 긴축에 대한 우려로 다가왔느냐?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번에는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강력한 의사를 표시했다. 이 정도의 굉장히 좀 반가운 식으로 해석이 되면서 시장은 반등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파월 의장이 또 기자회견에서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긴축을 감당할 만큼 경제는 튼튼하다라고 얘기를 했던 것도 시장 상승에 좀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이제 금리가 금리의 인상이 결정이 되긴 했습니다만 오히려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노력이다라고 해석이 되면서 시장은 반등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세한 분위기는 어땠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서영 캐스터입니다. 현지 시간 6월 15일 수요일장 마감 상황 전해드리겠습니다. 장 초반 주요 지수들은 상승 출발했었는데요. FOMC 의사록 공개 이후 있었던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에서 다음 달 회의에서 50bp 혹은 75bp 금리를 인상할 것이라는 발언 이후에 상승폭을 더 키우면서 마감했습니다. 다우는 1%, S&P 500은 1.46% 올라줬고요.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2.5% 오르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그럼 먼저 시장을 움직였던 주요 이슈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새벽 잠에 들지 못하신 분들 많으셨을 겁니다. 바로 이틀간 이어졌던 FOMC 회의 이후 의사록 공개와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연준은 기준금리를 75베이시스 포인트 인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른바 자이언트 스텝을 밟은 건데요. 이는 1994년 이후 28년 만에 처음입니다. 이에 따라 미국의 기준금리는 1.5%에서 1.75% 수준으로 크게 올랐습니다. 높은 수준의 인상률이기는 하지만 3대 지수는 모두 상승했습니다. 이미 예상했던 수준이었다는 점, 그리고 연준이 인플레이션에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줬다는 점에서 시장이 환호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지난주 5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8.6% 오르면서 약 41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왔는데요. 이 발표 이후 원래는 50베이시스 포인트 인상 예상이 지배적이었던 시장도 75베이시스 포인트 인상에 대한 전망치를 이미 내놓은 바 있습니다. 국채금리는 하락했습니다. 10년물 국채금리는 어제 11년 만에 최고치인 3.49%를 기록했는데요. 연준의 금리 인상이 예상대로 나와주면서 3.3% 정도로 하락해줬고요. 2년물 국채금리는 연준의 정책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더 크게 하락해 3.2% 선에서 움직입니다. FOMC 위원들의 향후 금리 전망을 보여주는 지표이죠. 점도표를 참고해보면요. 위원들은 올해 말까지 금리 수준을 3.4%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 3월보다 1.5%포인트 오른 것입니다. 올해 미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에 대해서는요, 지난 3월 전망치였던 2.8%보다 1.1%포인트 낮은 1.7%로 하향 조정했고요. 올해 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4.3%에서 5.2%로 올려잡았습니다. 오늘 시장을 가장 놀라게 했던 것은 금리 인상 자체만이 아니었습니다. 앞서 언급해드렸듯이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에서 나온 향후 금리 인상 전망이었는데요. 연준은 성명을 통해서 고용시장 등 전반적인 경제활동이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지만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는 팬데믹으로 인한 수급 불균형, 높은 에너지 가격, 그리고 광범위한 물가 압력으로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면서 우려를 드러냈습니다. 그러면서 파월 의장은 인플레이션 상황이 지속된다면 다음 달에도 75베이시스 포인트를 인상할 수도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인플레이션이 잡힌다는 명확한 증거가 포착되기 전까지는 공격적인 금리 인상에 나설 것이라면서 물가를 잡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번에는 히트맵 열어서 섹터와 종목별 흐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에너지 섹터를 제외하고는 모든 섹터들이 큰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기술 섹터와 소비재 섹터, 커뮤니케이션 섹터 모두 3% 넘게 올라줬고요. 금융 섹터, 헬스케어 섹터, 유틸리티 섹터도 역시 흐름 좋았습니다. 대형 기술주들은 이번 달 시장 약세에 들어가면서 하락세를 면치 못했었는데요. 오늘 시장에서는 큰 폭으로 반등했습니다. 테슬라와 아마존이 각각 6% 이상, 5% 정도로 올라줬고요. 그리고 구글,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역시 큰 상승세 보여주면서 시장 랠리를 이끌어갔습니다. 며칠 동안 계속 하락세를 면치 못했던 여행 관련주들 역시 이번에는 반등했습니다. 경제 성장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기 민감주들 역시 오늘 상승해줬는데요. 경기 침체 우려감이 줄어들면서 보잉이 10% 상승했고 은행과 금융 관련주들 역시나 올라졌습니다. 모더나는 FDA 위원회가 모더나의 코로나19 백신을 6세에서 17세 사이 아이들에게 접종을 권고했다는 소식에 5.7% 상승했습니다. 스노우플레이크는 캐너코드에서 투자 의견을 상향하면서 7.6% 급등했는데요. 캐너코드는 스노우플레이크가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잠재력을 봤을 때 현재 구간의 주가가 저렴해 보인다라고 평가했고요. 투자 의견을 보류해서 매수로 올렸습니다. 다만 에너지 섹터의 경우에는 유가가 하락하면서 오늘은 빨간불을 켜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음은 상품 선물 시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국제유가는 하락했습니다. 역시나 연준의 강력한 긴축 정책이었는데요. 금리 인상에 대한 발표 직후 2% 넘게 하락하기도 했습니다. 중국의 코로나19 봉쇄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 역시도 수요 감소에 대한 우려를 키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원유 공급은 늘어나지 못하고 있어서 유가가 크게 하락하지는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국제유가 115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암호화폐 시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은 수요일에 한때 2만 달러까지 하락했다가 현재는 2만 1,000달러대에서 거래되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매도세가 며칠째 이어져 왔는데 인플레이션과 공격적인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연준이 예상대로 75베이시스 포인트 금리 인상을 단행하자 다시 반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중앙화 금융 플랫폼인 셀시우스가 인출 중단을 단행했고 이것이 제2의 루나 사태를 불러일으킨 것 아니냐는 불안 심리가 커진 점 역시도 암호화폐 하락을 이끌었습니다. 지금까지 뉴욕 증시 마감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자, 지난밤 사이 미국 시장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키워드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프터마켓 시간이고요. 오늘도 이분과 함께하겠습니다. 큰물샘 김태수 미국 세무사 화상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아무래도 FOMC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참 많을 것 같은데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 살펴보기에 앞서서 FOMC에서 어떤 내용이 언급됐고 그리고 파월 의장의 발언은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영상과 함께 먼저 간략하게 확인해 보시죠. Against this backdrop, today the Federal Open Market Committee raised its policy interest rate by 0.75 of a percentage point and anticipates that ongoing increases in that rate will be appropriate. In addition, we are continuing the process of significantly reducing the size of our balance sheet.
자, 이렇게 보셨던 것처럼 일단 뭐 75bp 인상은 시장이 예상했던 대로 됐었고요. 그리고 이어서 뭐 계속해서 이제 인플레이션을 강력하게 잡겠다는 의지가 표명됐던 그런 FOMC였는데, 자, 첫 번째 키워드부터 한번 확인해 보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응답하라 1994. 딱 뭔지 아시는 분들도 과연 있으실 것 같고요.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어떤 내용일지 한번 정리해 주실까요? 네, 1994라는 말은 이제 1994년도 그리고 응답하라 1994는 우리가 알고 있는 드라마 제목이기도 합니다. 미국인들이 오늘 지난밤에 75bp 올라가는 거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그 생각에 어떤 포커스를 맞춰서 파악을 해야지 시장의 흐름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을 겁니다. 단순하게 앞으로 어떻게 된다 숫자들 가지고 퍼센트 숫자들 가지고 생각을 하다 보면은 앞으로의 흐름을 놓치게 될 겁니다. 제가 하는 얘기 한번 들어보시죠. 지금 75bp 인상을 했는데 이게 뭐 예상 밖의 일이다라고 생각했지만 어제만 하더라도 분위기는 90% 이상이다 올라갈 거다 이렇게 예상을 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올라갔습니다. 이게 이제 1994년 이후에 가장 공격적인 금리 인상을 단행을 했다 이렇게 이제 나왔거든요. 이제 타이틀이. 근데 지수 흘러간 걸 보면은 사실 아침에 한 1%도 올라가 있었어요. 근데 시장이 발표하고 나서 파월 의장 연설하고 나서 좀 올라가는가 싶었는데 장 막판 되니까 다시 밑으로 내려가지고 시장 초반 상승했던 그 수준에서 뭐 앞에 뭐 소매 판매 지수 나오고 뭐하고 이랬던 그런 시가에서 조금 높은 그런 수준에서 마감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난 월요일 날 떨어진 갭조차도 메우지 못하는 그런 모습 보이면서 시장의 상승이 굉장히 제한되는 그런 모습을 봤죠. 1994년 경기 침체라는 단어가 미국인들한테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이때 미국이 어떻게 살아났는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1994년 1년 내내 미국 S&P 500 지수는 10% 밴드 안에 갇혀가지고 등락을 반복을 합니다. 경제가 정말 나빠질 것이다라는 심각한 불안감이 있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어떻게 이걸 이겨냈느냐. 중국으로 날아가가지고 중국 내수 시장을 박살내면서 미국 제품을 수출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기업들이 살아났어요. 그게 동남아시아의 환율 사태로 확산이 되어버리죠. 그러면서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쓰러지고 한국이 IMF로 들어가는 그 시절입니다. 그 시절에 미국은 어떻게 됐느냐. 2000년도 1552포인트 찍을 때까지 급격하게 S&P 500 지수가 날아갑니다. 미국의 침체를 세계로 특히 아시아 지역으로 전이시키면서 엄청난 수혜를 받던 시절이 그 출발점이 바로 1994년입니다. 그래서 응답하라 1994를 보면서 한국 분들이 어떤 그 시절의 정을 굉장히 많이 그리워했습니다. 근데 어쩌면 지난밤에 1994라는 이 단어를 보면서 미국인들은 75bp를 인상시킨 연준의 어떤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1994년도의 어떤 그런 강력한 정책에 의해서 어떤 그 이후에 이어지는 강력한 성장 이런 시나리오를 굉장히 그리워했을 것이다라는 걸 생각을 해보면은 좀 지금의 어떤 상황들 앞으로 진행될 상황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연준이 75bp를 올린 것을 우리는 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가 가장 중요할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일단 75bp를 인상했다고 하니까 이게 또 더 강력한 긴축 내지는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생기는 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또 반면에 이렇게 강력한 그 긴축을 한다고 하니까 인플레이션이 잡힐 가능성도 있겠구나 라면서 좀 기대를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이제 투자자분들은 이번 75bp 인상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미국인들이 매수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근거를 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굉장히 이해가 쉽습니다.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지만 그래도 일단 오늘 시장에서 움직인 모습들을 우리가 좀 확인을 해봐야 돼요. 첫 번째 특징적인 게 뭐냐면은 대형주들이 다시 귀환을 했습니다. 지수는 얼마 안 올랐지만은 대형주들은 상당히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금 당장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그런 가치주들을 포트폴리오에 넣어라 이런 애널리스트까지 시장에 나오면서 어떤 그런 주장을 굉장히 강하게 하고 있었죠. 그러면서 지금 보면은 메타라든가 엔비디아, 아마존닷컴, 넷플릭스, 알파벳, 생주식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4%에서 8%대까지 다양하게 급등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이 있는데 바로 미국인들의 DNA에 기억되어 있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바로 보잉하고 블랙베리입니다. 보잉하고 블랙베리가 오늘
상승을 했는데 물론 이슈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장 상황에서 굉장히 두드러지게 상승을 했죠. 미국인들이 뭔가 아쉬운 애틋한 종목들이에요. 뭔가 내 기억 속에는 있는데 제대로 올라가지 못하고 뭔가 애틋한 종목들이 있어요. 그 종목들을 찾아내는 겁니다. 그건 바로 시장의 어떤 상승에 대한 간절한 기다림이라든가 그리움이라든가 아니면은 종목들을 발굴해내려는 노력입니다. 그런 것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급락했던 기술주들에 대한 반등입니다. 조금 전에도 들으셨지만은 기술주들에 대해서 투자사들이 긍정적인 어떤 매수 사인들을 다시 내기 시작했어요. 지난 밤부터. 그래가지고 스냅이라든가 로쿠라든가 로블록스, 플러그파워 거기에다가 스노플레이크, 차지 포인트 시장에서 그동안 팬데믹 기간 동안 엄청나게 성장성을 주목받았지만은 최근에 급락했던 종목들이 급등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8%대, 10%대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을 지난밤에 보였습니다. 미국인들이 앞으로 경제가 굉장히 불안할 거다라고 인정을 했어요. 이제 지난밤에 가장 중요한 거는 경기 침체 오케이 인정했어요. 근데 미국인들의 특징을 알아야 됩니다. 미국인들은 리스크가 다가오면은 그걸 인정하기까지 시간이 걸려요. 하지만 인정을 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철저하게 계산에 들어갑니다. 마지막에 시장이 하락했던 부분은 미국인들이 계산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단순히 분위기에 휩쓸려서 매수를 해서 계속 올라간 게 아니라 그랬으면 오히려 내일이나 모레가 불안했을 겁니다. 하지만은 마지막에 조정하면서 미국인들이 계산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거는 펀더멘털에 대해서 정확하게 계산하겠다라는 거고 이런 것들은 시장이 하락한다라는 거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시장에서 하락하면 오케이 나 이거 매수할 거야 이렇게 마음먹는 투자자들의 어떤 심리적인 변화가 있다라는 걸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75bp 올렸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미국인들이 앞으로 시장이 흔들리면은 흔들릴수록 더 매수의 기회로 삼을 것이다라는 그런 부분에서 이해가 있으면은 시장을 더 좋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75bp를 인상하고 시장 반응이 나타나는 것이 오히려 투자자들의 심리적 위축이 상당 부분 해소되고 있는 의미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조언이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 한번 볼게요. 두 번째 키워드는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긴축대 실적인데요. 이제 강력한 긴축 기조가 사실 다시 한번 확인됐습니다. 물론 시장 반등 나타났고요. 하지만 이렇게 긴축이 계속될 경우에는 기업 이익이 줄어들 가능성도 있는데 이 부분을 지난 밤사이 도이체방크가 지적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자면 도이체방크는 일단 경기 침체 가능성이 커지면서 다음으로 발생할 일은 바로 기업 이익의 타격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월가에서는 기업의 이익 기대치를 너무 높게 잡고 있다고 지적을 했는데요. 월가에서 현재 집계하고 있는 S&P 500 기업들의 주당 순이익 전망치는 올해 231달러 정도를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이체방크는 전망치를 낮춰야 된다면서 기존 230달러였던 EPS 전망치를 227달러로 낮춰 잡았고요. 그리고 만약에 정말 리세션이 임박하게 된다면 S&P 500 기업들의 주당 순이익을 185달러까지 낮출 수도 있다, 떨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메가캡 기업들, 판 기업이라고 부르죠. 여기에다가 기술 테크 기업들의 이익 전망치가 너무 높다면서 당장 침체로 들어서지 않더라도 그들의 이익 전망치는 약 16% 정도 더 낮아져야 된다고 평가했고요. 에너지와 금융을 제외한 다른 경기 민감주들도 현재 이익 전망치가 약 15%가량 높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제가 표 한 가지를 좀 보여드릴 텐데요. 금리가 오르는 시기에, 그러니까 요즘과 같은 금리 인상 시기에 기업 이익의 그럼 성장이 어느 정도 일어나는지를 보여주는 바로 그 표입니다. 빨간색 점선이 금리고요. 그리고 파란색 실선이 이익 성장률을 보여주는데 금리가 올라가는 시기에는 이익 성장률이 다소 둔화되는 경향을 역사적으로도 계속 보여왔습니다. 결국 사람들이 지금 걱정하고 있는 거는 금리를 올려서 인플레이션을 잡다 보면 침체를 못 피하는 것 아니냐라는 걱정거리인데 만약에 침체가 발생하든 아니면 발생하지 않든 간에 결국 이익 전망치는 좀 지금의 눈높이보다는 낮아질 수 있다는 게 바로 이런 분석이거든요. 결국 시장이 만약에 반등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시장에 대한 눈높이를 좀 낮춰야 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는 어떨까요? 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골이 깊으면 산도 높다라는 얘기입니다. 리세션이 임박하고 이러다 보면 이제 주당 순이익이 떨어진다. 당연한 얘기죠. 시장에서 당연히 떨어집니다. 떨어지는 게 당연한 얘기고. 근데 이제 우리가 주식을 한 1, 2년 하고 말 거라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은 시장은 계속 되고요. 우리도 주식 투자를 계속 해야 되겠고, 그리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미국인들의 어떤 매매 성향이 매수 쪽으로 기울면서 그쪽에 대해서 분석을 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면은 이렇게 시장이 주당 수익이 떨어져서 주가가 하락할 때는 오히려 시장은 매수의 분위기를 타게 되고 그렇게 해서 주식시장이 경기를 선행한다라는 그런 이론이 성립이 되는 거고요. 시장에 뭔가 부진이 온다. 그러면은 또 새로운 기업들이 생겨나고 새로운 어떤 산업들이 또 생겨나고 그렇게 또 시장은 규모를 키우는 거고 시장은 또 상승을 하는 거죠. 그게 인덱스라는 게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는 근거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어떤 순이익이 떨어진다라고 발표를 하면은 그러면은 그 떨어지는 게 실질적으로 발표되거나 할 때 그런 시차에 맞춰 가지고 주가가 저점을 찍는다는 그런 상황에서는 매수 쪽으로 들어가면 우리가 더 큰 기회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좀 방향을 잡아서 보시면은 투자에도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번째 키워드까지 살펴봤고요. 이어서 세 번째 키워드도 보겠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자, 소비도 경고 신호라는 키워드인데 이날 뭐 FOMC 회의 때문에 굉장히 크게 좀 묻히긴 했습니다만 이 지표도 발표가 됐었거든요. 자, 미국 소비의 경고 신호가 나온 것은 아닌지 우려되는 지표가 한 가지가 나왔습니다. 뭐냐면 지난 5월 미국의 소매 판매가 발표가 됐는데 0.3%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인플레이션, 고유가, 또 금리 상승 이런 것들 때문에 소매 판매 지표가 역성장한 것으로 평가가 되고 있는데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일단 연준이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강력하게 올리게 되죠. 결국 미국 경제는 모멘텀을 좀 잃어가고 있는 분위기다 이렇게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눈으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원래 지난 1월부터 원래 소매 판매는 계속 증가해 왔습니다. 다만 오른편으로 내려가는 걸 보이시죠? 바그래프가 내려갑니다. 그 말은 증가 속도는 다소 둔화되고 있었던 그런 시점이었었고요. 그러다가 결국 5월 들어 소매 판매가 감소하게 되는 건데 그럼 구체적으로 소매 판매를 감소시킨 가장 주요했던 항목은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가장 크게 감소한 부분이 바로 자동차 판매입니다. 일단 차값이 너무 비싸고 재고도 부족하죠. 여기에다가 금리까지 오르니까 자동차는 사실 현금으로 사는 사람들보다는 자동차 할부나 리스 이런 금융상품을 이어가게 되는데 이 금융상품의 이자도 상당히 비싸지게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자동차 판매가 크게 줄었고요. 그 다음으로 가구와 전자제품 그리고 온라인 판매가 소매 판매 하락을 이끌었습니다. 결국 내용을 좀 정리해보자면 공급망 이슈 또 인플레이션 여기다 팬데믹의 수혜를 받았던 소비재들이 일제히 최근 들어서 소비가 안 좋다는 것을 보여주는 지표였었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제 5월 소매 판매 지표를 보면서 우리는 어떤 판단을 내야 될 것이냐. 정말 감소를 했으니까 소비에 대한 경고라고 봐야 될까요? 아니면 좀 다른 의미가 있을까요? 네, 지금 시장에서 이제 소매 판매 데이터가 나왔는데 예상치보다 이제 월간 소매 판매가 하락을 했죠. 마이너스 0.3% 하락을 했는데 자동차 쪽 말씀하신 것처럼 맞습니다. 중고차 가격이 급등을 했어요. 저도 중고차 작년에 팔았는데 굉장히 좀 억울해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지금 시장이 근데 이제 소매 판매 데이터가 이제 연간으로 따져보면은 연간으로 이제 예상은 하락할 거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오히려 8.1%로 상승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이제 오늘 아침에 시가 나올 때 상승해서 나왔죠. 그래서 소매 판매 지수가 뭐 월간으로 하락했다라는 이슈가 그다지 시장에 부각되지 않는 어떻게 자체적으로 이제 월간 데이터와 연간 데이터가 자체적으로 좀 희석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아직까지는 이런 부분들이 소비에 악영향을 미쳤다라는 이슈로 확산되지는 않는 그런 모습이에요. 어떤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려하는 목소리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실질적으로 확산되는 분위기는 아닌데 어제 발표됐던 리테일 소매 판매 지수가 뭐 조금 하락은 했지만 여전히 두 자릿수 11%대 상승을 기록을 하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 발표된 소비자 지출 가격 지수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소폭 하락하면서 뭐 지갑이 다칠 거다 이런 어떤 얘기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중요하게 봐야 될 게 소매, 판매, 소비 관련된 부분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에서 다음에 넘어올 이슈는 바로 소비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소비를 어디에서 이제 문제를 우리가 찾을 거냐 하면은 바로 실업에 달려 있다는 거죠. 연준에서 실업률이 0.2%포인트 올라갈 거다라고 지난밤에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오늘 밤에 보면은 주간 신규 실업수당 신청 건수가 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가처분 소득을 줄이게 되면은 어쩌면 소비를 줄일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좀 시나리오를 두고 그런 부분들을 이제 확인을 해봐야 되는 상황이고 또 하나 이제 더 추가를 하자면은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는지도 봐야 됩니다. 왜냐면은 2020년도부터 해가지고 지금 한 2년 동안 시장에서 소비를 계속 유지시켰던 이유도 그 근거도 바로 부동산 가격 상승에 의해서 자산 규모가 줄어들지 않고 늘어났기 때문에 소비를 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동산 가격 부분도 우리가 좀 지켜보면은 앞으로 소비가 어떻게 될 건지 그 흐름을 우리가 잘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이제 소비가 위험하다는 경고 신호까지는 나오고 있지 않다는 점 또 확인했습니다. 자, 이어서 마지막 키워드 한번 보겠습니다. 마지막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자, 이제 차이나 어게인이라는 키워드인데 사실 지난밤 사이뿐만 아니라 며칠 동안 중국 주식들의 움직임이 괜찮아요. 어떤 내용일지 한번 정리해 주실까요? 네, 지금 중국 기업들에 대해서 지금 지난 한 1년 동안 12개월 동안 중국 기업들의 가치가 한 2조 달러 정도 날아갔다 이렇게 지금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이제 코로나19 봉쇄, 러시아 전쟁 이런 것들이 겹치면서 중국 기업들에 대해 가지고 이제 긴장감을 더 높이는 그런 상황이었고 최근에 이제 중국 당국이 디디에 대해서 이제 차량 호출 서비스를 하는 디디에 대해서 왜 니네 뉴욕에 우리 허락 없이 막 상장했냐 하지 말라 그랬는데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거의 보복 조치를 실행을 했죠. 그게 이제 마무리되고 있다 이제 정부 쪽에서 이제 그렇게 발표를 해가지고 시장에서 전반적으로 중국 기업들이 상승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물론 이제 이런 것들이 일시적이다라고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이제 최근에 규제 완화가 이제 조금 있으면 다음 달부터 이제 7월달 취업 시장이 열려야 되는데. 이런 기술 기업들을 갖다가 다 막아버리니까 취업이 안 되니까 중국 경제가 더 안 좋은 것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대비해가지고 이제 일시적인 조치를 하는 거다라고 그렇게 이제 주장하는 쪽도 있는데 하지만 그래도 지금 보면은 외국 투자자들, 글로벌 투자자들이 중국 시장에 대해 가지고 한 55억 달러 정도 주식을 순매수했다라는 그런 이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이제 4월 26일 저점 찍고 CSI 300 지수가 4월 26일 날 저점 찍고 나서 한 13% 정도 상승을 했기 때문에 중국 기업들에 대해서 중국 경제가 회복되는 중국이 이제 하반기에 더 투자를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기대감이 조금 더 높아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중국 기업에, 그러니까 미국에 상장된 중국 기업 관심 갖는 건 굉장히 좋긴 한데 우리가 과거에 뭐 루이신 커피 사례도 있고 하니까 아무 기업이나 볼 수는 없을 것 같고 좀 관심 가져볼 만한 미국 상장 중국 주식들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무조건 대장주 중심으로 봐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아직 미국 내부에 리스크가 남아있어요. 감사보고서 제출해야지 안 하면은 지금 퇴출되거든요, 시장에서. 아예 주식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대장주 중심으로 알리바바라든가 JD.com이라든가 니오라든가 최근에 가장 잘 나가는 이 대장주들이죠. 이 종목들 중심으로 좀 봐야 됩니다. 어쨌든 중국에서는 경제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더 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하반기에 더 많은 이제 투자를 하겠다, 경제를 침체를 완화시키기 위해서 부양을 하겠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보면은 뭐 알리바바나 니오나 JD.com 같은 경우에 지금 1개월 동안 엄청나게 상승했습니다. 20% 40%씩 상승을 했어요. 근데 1년 전체로 봤을 때는 지금 그다지 그렇게 너무 저평가되어 있다는 생각은 안 들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S&P 500 지수도 앞으로 뭐 1년을 보면은 어느 정도 회복될 거다라고 이렇게 전망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연말 수치만 하더라도 지금보다 훨씬 올라가야 되니까요. 그래서 시장 지수 흐르는 것만큼 올라가주면은 중국 기업들도 그것보다는 좀 더 수익률을 줄 것이다. 그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난밤 사이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이슈들을 저희가 마켓 픽4를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애프터마켓 시간이었고요. 큰물쌤 김태수 미국 세무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